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야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야근하고, 어제 밤 새우고, 아침에 이제 7시에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침 밥 먹고, 그 다음 이제 시장에 바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첫 주라서, 야근 3일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관망했었고요. 오늘은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잠잘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긴박하게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졸리운 눈을 비벼가면서 집중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근데 확실히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실수는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잡아놓은 구도가 이제 종목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큰 흐름상은 큰 문제는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조금씩 수익을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주문 타이밍을 잘 못 맞춰가지고 로스가 발생한 게 꽤 됐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그 추가로 더 먹으려고 불타기 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수익이 확 줄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상당히 그 졸린 상황이라서 두서없이 하더라도 그냥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를 그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막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럴 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잘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오랫동안 들으셨으면 제 스타일 다 아시니까 그죠? 가장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03만원입니다.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아마 7일째 수익인 것 같은데 7일 맞나요? 댓글 보시면 이제 그 구독자분 한 분이 매련성 해가 계속 챙겨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챙겨주시리라고 믿고 이게 그 계속 손실을 보고 막 하다가 그중에 수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좀 변화가 된 거라고는 제가 그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해가지고 투잡으로 변경됐다는 그 부분, 그게 마음 자세로 좀 더 이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잡이니까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해갖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봐서 그런 것인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해보고 이전 아르바이트 하기 이전 상황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제가 좀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익이 발생되니까 좀 자신감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34만원입니다. 3월달 지금 수익률이 30% 갔는데요. 열심히 계속 해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계속 제 목표는 3월 끝날 때까지 계속 수익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금요일날 이게 조금 악재였던 것 같아요. 연방준비제도가 이 참 조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느낌은 뭔지 대강 이해가 되는데요.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다우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대충 보니까 대형 은행들이 그 다른 데 돈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돈 띄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불 준비율 개념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띄었을 때를 대비해서 은행에다가 어느 정도 자본을 쌓아놔야 되는 이런 어떤 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그걸 좀 완화시켜 줬다고 합니다. 완화시켜 줬단 말은 은행들이 돈을 조금 더 안 쌓아놓고 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자본규제 완화 조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기한이 다 돼 가는데 자본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 안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완화를 연장 안 하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일단 어쨌거나 돈을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풀려있던 돈을 다시 회수해 간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증시에는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시중으로 푸는 게 호재고, 금리가 인상되거나 어떤 규제로 인해 가지고 돈이 그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죠. 그럼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자동차로 치면 연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풀리면 무조건 호재, 돈이 안 풀리면 그 돈이 묶여 들어가면 악재, 이렇게만 치우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리 인상 뉴스 나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식을 팝니다. 이건 오랜 그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증시가 방송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쪽에 제가 오늘 얼마 잔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이 바쁘신 분들은 간략하게 그 줄여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제는 길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쫙 올라갔던 이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은행이나 그 돈을 찍어갖고 막 풀고,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많이 풀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어렵고 이러니까 돈을 푸니까 돈이 시중에 풀리는 그 힘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당장 경기 회복이 된다는 걸로 이제 역순이 되겠죠.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경기가 위축돼 가지고 힘들어지니까 돈이 풀린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반대죠.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되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풀린 돈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켜 갖고 돈을 회수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발생해 버리면 그쪽하고 비슷해지죠. 남미의 그 나라 억수로 그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그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이자를 높여 가지고 은행으로 돈을 그 회수하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오랜 주식의 어떤 경험상 금리 인상은 증시 악재다, 이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뉴스 나면 무조건 팔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 출렁거릴 때 이럴 때 주로 보면 국채 금리 관계에 대해서 이 출렁거릴 때, 이럴 때 국채 금리 관련한 어떤 금리가 인상되는 조짐이 보이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돈이 묶여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좀 악재 이런 쪽으로 그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만료시한 이달 말까지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돈이 묶여 들어가니까 금리 상승 뭐 이런 쪽에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그 10년물 금리가 1.72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중에는 제가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장 끝났을 때 미국에서 1.72 이렇게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1.63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위로 올라가니까 증시에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1.7 정도를 계속 오면 당연시 돼 갖고 또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게 그냥 반응합니다. 처음에 그 국채금리가 확 급등했을 때는 나스닥이 급락해 버렸었죠. 근데 이제는 나스닥이 그렇게 안 빠지고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진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길게 설명드린 겁니다.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오른다 내린다를 간략하게 지난번 같으면은 시장이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요. 이럴 때는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은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은 안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자꾸 길게 이야기하죠. 이때는 이제 제가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빠지고 조금 오르곤 하겠지만, 그래서 개별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만 잘 잡으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종목 잡는데 좀 치중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지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수가 급락할 때는, 급락 혹은 급등할 때는 우량주 지수 관련주를 잡으면 그냥 수익이 대부분 나죠. 그래서 종목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량주를 쫙 뿌리면 되는데, 급락할 때는 또 뭐 웬만한 건 다 빠져버리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어디로 갈지 잘 모를 이럴 때는 종목마다 차별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쫙 올라가고 못 가는 거는 못 가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니까 종목을 잘 잡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애매하니까 종목을 잘 잡아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다른 종목들은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매매했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 러셀, 에이티넘 인베스트,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파워넷, 노지시스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종목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대다수가 다 좋았어요. 오늘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좀 꼬였습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월요일이기도 하고 제가 월요일 징크스가 있어서 월요일날 손실이 많이 발생되니까 아침 먹다가 문득 이제 아들하고 대화하다가 월요일은 손실이 많이 나니까 위험 관리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좀 불안해 보이는 종목을 먼저 정리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집은 게 뭐였냐면 로지시스하고 파워넷하고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하고 이 세 종목을 날렸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해 보였기 때문에 세 종목을 날리고 이 세 종목을 가지고 관리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잉글우드랩하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잉글우드랩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건 건드릴 게 별로 없고 러셀 한 종목 200만원치 있었는데 이게 오늘 승부주다 이렇게 하고 구상을 하고 시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장시장 하기 전에 시간의 종가에 세 종목을 던졌습니다. 로지시스하고 어디가 붙죠? 로지시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종가에 던졌습니다. 이 참 그 던지고 나서 좀 후회됐겠죠. 장시장으로서 쭉 올라갔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여기서 팔았으면 될 건데 뭐 그래 급하다고 아침부터 팔고 났는지 하면서 아침 팔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한번 볼까요? 최종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아침에 갭으로 떴습니다. 이것도 그 여기서 팔았거든요. 시간에서 시간에 안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떠갖고 뭐 밀어올릴 때 이때 팔았으면은 한 3, 4%, 한 4% 정도 먹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그 180만원 정도 있었으니까 한 5, 6만원 날려먹었죠. 로지시스 또 몇만원 날려먹었죠. 그 다음에 그 파워넷 파워넷은 뭐 보합에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팔았을 겁니다.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쫙 올라가다 빠졌는데요. 이 종목은 주로 윗꼬리 전문이라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었더라도 올라갔을 때 한 대충 이 정도에서 팔았을 겁니다. 그 금요일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윗꼬리 전문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기쯤에서 절반 팔고 그 다음 여기 오면 여기서 절반 팔고 뭐 대충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왔을 때 절반 팔고 나머지 여기서 팔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그 움직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눌러가지고 털고 나서 다시 또 땡겨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가 끝났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오늘 따라오는 사람들 다 털고 나서 다시 또 자기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또 땡겨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땡겨 올리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그냥 확 땡겨 올려가지고 급등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아직 죽은 건 아닌데 제가 정리해버린 이유는 2차전지 관련한 그 흐름이 지금 그 LG화학하고 SK 쪽하고 이쪽 그 배터리 전문 회사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듯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자체에서 2차 전지를 개발하겠다는 이런 쪽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배터리로 2차 전지를 만들게 되면 이 2차 전지가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됐을 때 그 생산 라인업을 다시 또 구축해야 되니까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냥 그 2차전지 만드는 회사의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사다 쓰는 게 좋을 건데 이게 그 경쟁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에서도 그러고 뭐 지금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대체로 테슬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체적으로 그 2차전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전기차의 핵심 그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이 종목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 뉴스가. 근데 오늘 시장 흐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 관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보시면 그냥 횡보를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기가 좀 이 종목이 당장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시간에서 바로 정리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모양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잉글우드랩하고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정리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못 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잉글우드랩 한 종목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얘가 좀 더 가벼워 보이니까 앞에 매물대도 다 뻗겼고 단지 여기서부터 너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고 기회를 노려서 언제든지 한 번 더 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때 혹은 여기를 돌파해서 만원대까지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오늘 러셀인데요. 참 좋았는 작품을 참 아까웠죠. 5분봉입니다.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좋았죠. 그 다음 여기쯤에서 다시 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 상한가 나왔고 싶어가지고 그 이 차이 여기서 욕심이었어요. 이게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욕심이 작용해 버렸습니다. 욕심 부리는 순간에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는 모션을 구체적으로 얼마 이거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 큰 틀에서 올라갈 때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100만원 줄이고 다시 잡고 막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300만원을 만들었다는 게 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눌려버렸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바로 물타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떨어질 때 여기서 손절을 하죠.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면 날라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건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추가로 더 잡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제가 좋게 봤는데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고 나서 비중을 50마리 줄여갖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50만원 정도를 아니구나 100만원 날렸네요. 결국은 여기서 잡은 100만원을 대충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손실 봤죠. 여기서 이익 받는 데서 손실 뭐 대충 해서 지금 여기 수익률이 1.4%밖에 안 나오는 것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고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평단가가 낮춰져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러셀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당연히 수익 나 있겠죠. 여기서 잡았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수익 났고 아직까지 이 종목은 앞쪽에 저항대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는 것 뿐이지 상황 봐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지금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 반도체 관련해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한 달 정도 생산을 못 한답니다.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고 장비들이 품귀 현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러셀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상장되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걸로 해서 호재성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단지 이 종목이 세력이 돈줄이 좀 약해가지고 쭉 못 당겨 올리고 털어가면서 또 모아갖고 또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갈 때는 또 확실하게 이렇게 갈 줄 아는 놈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갈 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나죠. 어느 정도 털고 나면 또 싹 빼올릴 것 같은 그래서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쪽 매물 다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한 파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00만원치를 지금 현재 남겨놨습니다. 오늘 실수한 거는 그냥 200만원 갖고 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일부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든지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 일부 팔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분봉으로 여기서 일부 팔고 여기서 추가로 잡아갖고 여기서 손절하는 일부 줄이는 이 과정으로 해가지고 벌었던 수익을 좀 상당히 많이 줄여버리는 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잡고 나서 제가 봤던 대로 갔기 때문에 나름 저한테는 상당히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러셀도 지금 잘 잡았고요.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고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 꽤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샀다가 팔고 나서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여기 갔고요. 그 다음 잉글우드랩도 제가 여기서 계속 했었는데 지금 잘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 보면 잉글우드랩이 지금 수익률이 얼마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팔고 나서 다시 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익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이익 실현이 그만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익을 올렸고 아직까지 좀 더 갈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하고 잉글우드랩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한국경제TV를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이 종목도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보시면 파평윤씨 원래 대장 올라갔죠. 그 다음 원익큐브 이게 아마
충남공가 뭐 충남공가 윤석열 총장 그 고등학교 동문 쪽인 것 같습니다. 이 동문 쪽 회사가 이게 소룩스도 맞는 것 같고 한국경제TV도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쪽이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동문 많겠죠. 저도 고등학교 동문이 많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회사 찾으면 그 많겠죠. 그래서 그 충암고 나온 사람 중에 회사 사장이 있는 사람이나 관계되는 사람 회사 다 뽑으면 수십 개 나올 겁니다. 단지 그런 회사 중에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찌라시 뿌리면서 땡겨 올리는 게 윤석열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하는 회사들 사회이사까지 포함시키면 수십 개가 될 겁니다.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종목이 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종목 중에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땡겨 올리는 종목이 시장에서 윤석열 관련주다 이렇게 눈에 박혔을 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경제TV도 여기서 올라갈 때 윤석열 관련주다 하고 인지를 시켰는데 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털면서 정리를 했고 오늘 돌렸습니다. 그래서 털고는 있지만 누군가는 급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싶어서 이 종목을 한국경제TV를 6,850원에 잡았습니다. 대충 한 요쯤에서 잡은 것 같네요. 요즘 잡았는데 운 좋게 조금 올라가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경제TV를 추가로 잡았고요. 그 다음 로지시스는 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팔아버렸는데 그 다음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11,550원에 이게 처음인가요? 이걸 25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잡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눠서 잡았어요. 여기서 100만원, 11,550원, 11,600원, 11,600원 해갖고 250만원치 잡았습니다. 로지시스 보시면 5분봉입니다. 11,550원 딱 여기죠. 요때쯤 잡았어요. 11,550원 잡고 그 다음 올라갈 때 여기서 11,600원에 잡고 11,550원 잡고 11,600원 잡고 그 다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11,600원에 또 잡았습니다. 이거 여기서 잡은 이유는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 제가 종목을 쭉 이렇게 봤을 때 KCS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KCT는 최근에 대장인 듯이 끌어올렸는데 얘도 그 직접적인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네트가 1차적으로 대장격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얘는 저겁니다. 그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시면 현금 인출기 있죠. 그런 장비들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자동화 기기 말고 그 외에 있는 뭐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 가시면 있는 그런 거 이런 단말기를 그 관리하고 하는 이게 한네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왜 디지털 화폐에 대장격으로 가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현금 인출기를 쓸 일이 없다 그래서 나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쓸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 공과금을 납부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돈으로 뭐 납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동화 기기에서 뭐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이나 편의점 같은 데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전부 다 변화를 디지털 화폐에 맞춰서 장비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 데서 수익이 생긴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돈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비 바꾸려면은 돈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볼 때 로지시스가 제일 대장으로 봤어요. 올라가는 거 보면 화끈하게 확 올라가고 쉬었다가 확 올라가죠. 이 단일가 지정 딱 되니까 쉬었다가 또 탁 땡겨올리고 여기서 또 그 단일가 지정 그 투자 유의 지정 딱 걸리니까 올라가는 거 딱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죠. 꼬리 달고 막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받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투자 유의 지정이 10일간인가 걸려 있는데 이게 대충 T-5일치보다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하나 1, 2, 3, 4, 5일 이 가격보다 얼마 이상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가 버리면 한 13,000원대 정도 가버리면 단일가 지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내일은 내일 딱 됐을 경우에 5일 전이 언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급등에는 이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몇 프로 이상만 안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틀렸다고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 이 상한가 들어가더라도 단일가 지정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급등할 것 같다. 근데 월요일 날도 땡겨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 잡았던 겁니다. 제가 그 월요일 날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땡겨 놓고 그 다음 화요일 날 땡겨 올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 어차피 화요일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월요일 날 빠지더라도 이 정도는 그 미리 가지고 있자는 차에서 가지고 있었고, 아침에 제가 바로 팔아버린 것은 오늘 이 종목이 급등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 이거는 내가 뭐 감수를 하고 장 끝날 때 잡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초가에 바로 팔아버린 겁니다. 팔아버렸고 장 끝날 때쯤 돼갖고 딱 봤는데 얘가 안 올라가고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렴한 가격이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내일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잡을 거니까 미리 잡자 싶어갖고 여기서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정말 운 좋게도 200만원 잡았는데 올라가길래 50만원 더 잡았어요 또. 그래서 250만원 잡았는데 쭉 올라가가지고 이게 그냥 그 이상하게 이게 수익이 상당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잠시 딱 됐는데 그 한 3% 정도 수익 나갖고 8만원 정도 플러스 나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익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여기서부터 축 잡고 막 조마조마하게 버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간다 싶을 때 그냥 딱 잡아갖고 바로 팍 팔면 비중 확 실어가지고 한 3, 400만원 확 실어갖고 넣고 바로 탁 챙겨도 되겠다는 단단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이 없죠. 올라갈 줄 알고 탁 잡았는데 속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로지스스가 약간의 좀 여자 상품이었다. 대충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지금 그 코스메카 코리아는 제가 정리했고요. 잉글우드의 200만원으로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로지시스 잡았고요. 아까 또 뭐였죠? 네, 한국경제TV 잡았고요. 여기까지가 요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 다음 한 종목을 더 잡았습니다. 안랩을 잡았습니다. 여기 안랩을 잡은 거는 그 금요일날 댓글에 그 종목 그 상담이라 하긴 좀 그렇고 종목 의견을 물으신 상담, 그러니까 제가 억수로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조금 그 낯간지러웠어. 제 실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그 종목에 대한 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어.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겸 제가 오늘 그 샀는 그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그 실제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한 27분 걸렸는데요. 방송이 너무 길다고 그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만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상담해 주신 부분에 대한 그분과 관계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길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종목 상담 주셨어요. 삼성출판사하고 안랩하고 두 종목 주셨습니다. 이분 덕분에 제가 안랩이라는 종목을, 원래 내 이제 이거 안철수 관련주로 해서 갖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분 덕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큰 수익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익 실현 해가면서 지금, 따라잡았어. 최종적으로 조금의 수익은 났습니다. 하고 지금 본게임은 내일입니다. 140만원 정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랩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인데요. 이거는 삼성출판사 자체는 요즘 출판사 재미없죠. 책이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삼성출판사의 자회사가 스마트 스터디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아기상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출판사 회장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스마트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2세 경영을 하는데 고리타분한 옛날 책 만드는 회사 물려줘봐야 답 없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쪽에 최첨단 쪽의 어떤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한테 밀어준 것 같은데 거기서 대박이 터져버린 겁니다.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에서 아기상어 노르웨이인가 어디 전래 동료랍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뭐 뚜루뚜루뚜 하는 그거 있죠, 그죠? 미국 야구할 때도 막 나오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빌보드 차트인가 거기 1위를 계속 석권할 정도로 전 세계 어린애들이
수도 없이 듣는다는, 덩달아서 부모도 같이 듣고 있는 아주 그 인기 있는, 그래서 그게 디즈니랜드에서 아기상어 그 캐릭터를 가지고 만화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합작해서 사업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끝이 아니고 그 캐릭터들 관련한 사업들로 지금 확장돼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성이 엄청나게 있다. 인지도가 워낙 좋으니까요. 애들이 아기상어 나오면 전부 다 기절해버리기 때문에 그 관련 상품들 나오면은 대박 나겠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자회사가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원래 최초에는 코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해서 삼성출판사가 좀 들썩들썩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작년에 한번 움직였었어요. 작년에 나스닥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때쯤인지 언제인지 움직였는데 그때 이때였는가 모르겠네요. 했는데 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그 꽝돼 버렸습니다. 꽝돼 가지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쿠팡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때쯤부터 계속 그 노리고 있었어요. 그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그 나스닥에 상장하면 대박 터진다 이게 이제 공식이 돼버렸죠.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몇십 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이 얘가 같이 움직일 것이다. 왜냐면 이제 아기상어가 유명하니까 쿠팡도 가는데 얘가 못 가겠나 이렇게 해서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그냥 잠시 안 본 사이에 상한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못 잡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거 아니다 그러고 포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없는 게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나스닥 상장할 계획이 없다. 그럼 적어도 이제 코스닥에는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닥 상장하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그 나스닥 상장할 수도 있겠다로 바뀌어버린 게 쿠팡이 상장해버리는 바람에, 아니 쿠팡도 나스닥 들어가는데 쿠팡보다 더 탄탄하고 좋은 회사인데 나도 한번 가보지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이 종목 예전에 그 제가 한두 번 매매해봤는데 꼭 제가 들어가면 눌러갖고 손절시켰었거든요.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고, 미국 메이저리그 그 야구할 때도 뭡니까? 아기상어 주제곡 있는 그 우승했던 그 회사. 우승하지 싶어 들어가는데 우승 나가니까 쾅 눌러가지고 손절시켜보고 다시 날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물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였으면 들어갈 만한데 저는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한번 되게 당했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슬기롭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장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안랩입니다. 이 종목은 그 보안 관련주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그 회장으로 있었던, 아직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그 재산이 1,700억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안랩 그 지분이죠. 안랩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그 바이러스 백신 V3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좋게 봅니다. 원래는 선의전자 같은 종목이 가볍게 대장을 했었어요. 이 종목이, 선의전자가. 올해 초에 안철수 대표가 귀국할 때 보시면, 좀 많이 지나가 보지만 안 나오네. 12월 말하고 1월 2일 날 귀국한다고 뉴스 나왔을 때, 여기 있다가 급등했었거든요. 선의전자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안랩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도 가긴 갔는데 올라가는 폭이 선의전자가 더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되면 지금 7만원대, 거의 한 8만원대 되니까 무겁죠. 그래서 선의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안랩은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확실하게 안철수 관련주가 맞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가긴 갑니다. 움직이는 폭이 좀 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까뮤엔시라는 종목이 움직일 때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차트 보십시오. 이게 10월달 전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선의전자 보시면 10월달 안 올라가고 꺾여버리죠. 도로 막 뒤죽박죽 떼버렸습니다. 여기 뒤에 갈 땐 따라갔는데 여기서 까뮤엔시가 급등하고 있을 때 얘는 뒤로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안랩도 보시면 10월달에 제대로 못 갔죠.
근데 까미연 씨 혼자서 그냥 대장 역할 하면서 지 혼자서 막 날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까미연 씨가 대장이라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종목 중에 안철수 관련주는 안랩하고 선의전자하고 까미연 씨 이 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 뭐 다문 멀티미디어하고 링네트하고 종목들이 좀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인 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안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쫙 올라갔거든요.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때인가 뭔 때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라갈 때 보면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움직이는 폭은 적을지 몰라도 급등하고 급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가장 안정적이면서 안철수 그 테마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건 안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선의전자 같은 경우는 가끔씩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의전자가 안철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컷 막 매매해놨는데 나중에 안철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사회이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러면 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까미연 씨가 왜 안철수 관련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시장에서 그렇게 안철수 뉴스 나오면 얘가 움직이니까 그냥 관련주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랩은 확실하게 안철수 관련주가 맞습니다. 안철수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거워서 못 가는 종목인 줄 알고 이런 움직임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이 종목도 충분히 날아갈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랩이 맞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하려면 어느 게 대장인지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까미연 씨를 선택하시면 움직이는 게 오늘도 보시면 5%대 움직였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쫙쫙. 대신에 얘가 엉뚱하게 쭉 빠져버릴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안철수 그 안랩 같은 경우는 안철수의 행보하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선거에서 이겼다 그럼 올라가고 떨어졌다 그럼 내려가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대신에 폭이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개인 취향대로 사시면 돼요. 선의전자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랩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약간 도박성을 붙이자면 까미연 씨가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를 한다면 어느 종목을 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종목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랩 잠깐 볼까요? 확실히 이 매수 잔량이 적죠. 까미연 씨는 지금 2만 주 정도 걸리죠. 선의전자는 매도 잔량이 쌓여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안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 대선 테마로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판단. 지금 같으면 서울시장 그 야권 단일화 경선을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오늘 제가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금요일까지는 단일화 협상이 그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깨져버리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3등이 돼버립니다. 지지율 조사하는 거 보면 오세훈 1등, 박영선 2등, 안철수 꼴등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둘 다 더불어민주당 여기서부터는 정치 이야기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치 쪽 이야기에 거부감 있으신 분은 더 이상 안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안철수 지지자처럼 말하게 되어버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안랩을 설명하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있으신 분은 정치적인 부분에 거부감 있으신 분은 안 들으시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까지는 단일화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뒤로 밀리죠. 왜냐하면 단일화 협상이 깨져버리게 되면 24일까지인가 협상이 타결 안 되게 되면 꽝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울시장에서 떨어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악재로 인해서 금요일날 밀렸고요. 오늘 제가 매수한 이유는 단일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오늘하고 내일 한 점심때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1600통인가 쫙 그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서 800군데 무선으로 채갖고 혹시 전화 받으시면 안철수 쪽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참 좋겠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해갖고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발표해가지고 단일화 그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로 그 단일화가 됐을 경우 아니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안철수 후보가 떨어져 버렸을 경우 손절해야 되겠죠, 무조건. 제가 지금 안내볼 140만 원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뉴스에 딱 듣다가 야권 단일 후보는 오세훈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하는 소리 들리면 바로 손절해 버립니다. 쭉 빠질 거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빠졌다가 다시 오르기는 오를 겁니다. 뒤에 가서. 근데 일단은 팔고 보자는 게 될 겁니다. 근데 대신에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됐다 단일화가 됐다 했을 경우에 이때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호재죠. 그럼 당장 그 분봉상으로 딱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교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오세훈 관련주는 진양산업이 대장인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죠. 오세훈 서울시장 될까 싶어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진양산업하고 안랩하고 서로 분봉으로 비교해보면 반대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한쪽이 쫙 빠지면 한쪽이 올라가고 뭐 뉴스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뭐 한 12시나쯤 돼가지고 발표가 나와버렸을 때 돌발적으로 탁 나오겠죠. 나왔을 때 안철수가 됐다 그러면 안랩이 쫙 올라가고 선의전자 까미연씨가 급등 쫙 하고 반대로 진양산업이 쫙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착각할 때도 있어요. 긴장하고 딱 보고 있다 갑자기 하나가 쭉 내려가면 세력들이 그냥 대놓고 그냥 나 정리하려다 하고 확 던져붙는데 쭉 빠지면 결과 나왔는 것 같다 싶어갖고 뉴스도 안 보고 이게 떨어졌는 것 같다 싶어갖고 먼저 팔고 봅니다. 그래서 쫙 가다가 뉴스가 반대로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 잘 듣고 해야 됩니다. 여튼 YTN 같은 데서 단일화 후보는 하고 딱 누가 나왔을 때 속보가 나오면 만약에 안철수가 떨어졌다 그럼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됐다 했을 경우에 이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당선됐으니까 야권 후보가 됐기 때문에 급등해야 되는데 재료 노출이라는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죠.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되는 게 그렇게 큰 호재냐 하는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장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다음 대선에 못 나간다는 얘기죠. 서울시장 하면서 대선을 못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울시장 되면 1년짜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지금 1년 남았기 때문에 1년짜리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차기까지 하겠다 했기 때문에 대선 출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탈락해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 탈락이라는 악재와 서울시장 당선이라는 호재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호재로 봐야 되느냐 악재로 봐야 되느냐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서울시장 최종 결과였으면 안철수 후보가 됐다 그러면 서울시장 됐으니까 재료 노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야권 경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 안철수 후보가 뽑혀도 끝이 아니고 박영선 후보하고 다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죠. 서울시장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는 박영선 관련주 제이션 시스템하고 JT인가 뭐 어디 있습니다. 이 종목들하고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하고 까미엔시 선의전자하고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료 노출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뉴스 잘 듣다가 안철수 후보가 됐다 하게 되면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쫙 올라가서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는. 묻지마 매수가 막 올라옵니다. 8만원대로 돌파하면서 쫙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반 정도를 팔고 잘 먹었다 그러고 반만 팔고 나머지 반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하는 이유는 쭉 올라갔다가 재료 노출하고 또 쭉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반 정도만 팔고 반은 계속 가져가자 이런 관점으로 아직까지 선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충 그런 스토리로 갑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내일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 그냥 제 예상입니다. 그런 예상이 없었으면 아예 매수를 안 했죠. 그냥 될지 뭐 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도박이라고 보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기는데 90% 이상 승률이 있다. 이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다가 만약에 내가 배팅을 한다면 둘 중에 누가 이기겠는지 배팅을 하라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 쪽에다가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이게 많이 못 매수한 거는 어차피 찍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틀렸을 경우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한 10% 빠져도 14만원 정도 10% 빠질 각오하고 순식간에 쭉 빠질 겁니다. 한
6, 7%대 쫙 빠질 겁니다. 만약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 감수하고 하려고 대충 금액을 요 정도만 잡은 겁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내기해도 좋습니다. 500원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종목에 대한 설명을 대충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요. 이 기대감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실적이고 뭐고 이런 거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회사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요. 안철수 관련주는 안철수의 지지도에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30 몇 %대로 압도적 1위가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올라간 겁니다. 그냥 개인 올라간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갑니다. 이거 대선 테마주 하는 세력들이 한번 땡겨 올려가지고 여기서 계속 물량 가지고 있으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시간을 끕니다. 끌다가 뭘 기다리느냐 하면 지지율 1위 뭐 혹은 특이한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확 땡겨 올려갖고 아직까지 여기서부터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대선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할 걸로 거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이상은 지지율이 살아있으면 안 꺾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성도 보시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안 내려가고 계속 자리를 지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회를 받다가 호재성 뉴스 나오면 땡겨 올리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 이거 1,000원짜리 종목이었죠. 25,540원까지 최고로 찍었습니다. 이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있었죠. 부산에서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서 낙동강 올라가서 무슨 산맥 있으면 추풍령에 배를 이렇게 물 채워갖고 붕 띄워가지고 가갖고 금강으로 가서 한강으로 가서 인천으로 가는 진짜 이게 먹힌다는 게 정치입니다. 그 바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뭔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이화공영이 이명박 관련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화공영이 뭐하는 회사냐면 하천에 땅 파고 하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특수건설하고 이화공영이 세트입니다. 보통 하천 땅 파고 막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4대강 대우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최적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얘가 대장으로 움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랩 하면은 보안 관련 회사죠. 안철수 하면 4차 산업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거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윤석열 관련주 하면은 무턱대고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관련주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특성이 올라갑니다. 이 자동차 관련 부품이기 때문에 애니넘겨는 솔직히 무슨 교육 관련해서 종목 이쪽보다 파평 윤씨 그냥 종친으로 그냥 갖다 밀어붙였기 때문에 얘는 얘입니다. 얘인데 나머지 보시면 대부분 다 자동차라든가 이런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매치가 됐을 때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셀 다들 별로 관심 안 주는 러셀을 계속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도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게 반도체 쪽으로 맞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면 또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상한가 나오면 역시 윤석열 관련주구나 이렇게 또 인식이 돼버리죠. 가격도 좋고 왜냐면 다른 거는 다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3,000원짜리가 지금 만원까지 갔는데 러셀은 3,000원짜리가 아직 6,000원 있으니까 만원까지 가려면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는 지지율도 봐야 되고 그 종목이 얼마나 후보하고 적합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오늘은 한 50분 정도 방송하게 됐는데요. 그냥 밤에 잠 못 자고 지금 계속 수면 부족이라서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좋은 의견 너무 길어서 도저히 못 듣겠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건의사항 하고 싶은 말 종목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열린 마인드로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랩 문의 주신 분에게 제가 안랩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